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5월달 조금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끝이 났고 열심히 종목 보시느라 바쁠 타이밍이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비료업을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 이후로 한동안 농업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난리부르스를 쳤었고 비료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하나로 살짝 언급이 됐었던 편이긴 하죠. 그때 이제 유니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일부 얻었던 거겠지만은 정작 비료업체들의 실적은 좋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더 깊이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성적표를 까보니까 이게 뭐야 엄청 잘 나왔다는 거죠. 먼저 LG화학의 자회사인 파만농 실적이 심상치 않았던 거를 봤었고요. 여기서 짐작을 했었지만은 남해화학이나 조비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 나온 거는 나온 거고 왜 이렇게 나왔느냐, 뭘 놓쳤느냐 이런 거를 보자는 겁니다. 국내 비료업체들의 점유율은 1위 남해화학이 한 50% 정도 갖고 있고 이어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요. 상장업체들 중에서 언급을 하자면은 남해화학, 조비, 대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해화학의 매출에서 석유 유통이 40%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비료가 40%, 비료 관련 화학이 한 20% 정도 되니까 이쪽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편의상 비료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비료화학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비료 제품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군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메이저는 질소 비료 쪽입니다. 한 절반 정도를 글로벌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질산계 비료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에 질산을 더해서 합친 질산 암모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요소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소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요소 대란 때 요소수 이야기도 나왔었지만도 농업 쪽에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국내에 도입하는 요소의 대략 절반 정도 가량이 농업 쪽이고 그 중에서 중국에서 오는 게 이 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끊기면은 비료도 못 뽑는다 뭐 이런 거였죠. 자, 아무튼 이제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료 같은 경우에 농협 경제 지주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요. 일부는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가 농협 경제 지주지만은 너무 과하게 가지 않고 절반 정도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비 같은 회사는 무려 70% 정도를 농협 쪽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유는 한 40% 정도 선인데 이건 회사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내수로 팔고 난 비료의 일부는 해외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차이나, 인도, 미국, 브라질 뭐 이런 순위 텐데 얘네들이 이제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비료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겠죠. 실제로 남해화학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한 2, 3천억 정도 되는데 요게 다 이제 비료 쪽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중국 그리고 인도일 겁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비료 특화 업체들의 수출 비중을 보자면은 조비나 대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남해랑 파만농이 한 20% 정도 매출에서 수출이 나가는데 파만농을 보고 LG화학을 투자하지는 않을 테니까 해외 비료 쇼티지 쪽을 주목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남해화학이 될 겁니다. 국제 비료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 올랐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더욱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었습니다. 자, 이런 비료값이 오른 이유로 드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돼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러시아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벨로루스발 비료 수출 자체가 좀 없어지거나 혹은 원재료의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더욱 이런 문제가 심화된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격 전이를 시키긴 시킬 것이다 했는데 농업 상품이다 보니까 그게 충분치는 않지 않을까, 수익성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까보니까 1분기 실적이 YOY로 대박이 났다는 것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5배가량 증가를 했으니까 보기 좋게 틀린 겁니다. 사실 뭐 4분기 때부터 좀 좋았는데 이때 심상치 않아서 짐작을 했었어야 됐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겠죠. 자, 아무튼 잘 나온 배경을 보자면, 일단 비용의 성격 분류를 해보니까 원가성 비용에서 대략 한 2% 정도의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이게 더 커지고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 효과가 엄청 컸던 겁니다. 반면에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금액적으로 뭐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비 효과까지 발생을 하면서 OPM이 무려 이렇게 8%까지 튄 것으로 나온 겁니다. 다른 부분의 비용은 크게 준 게 없는데 말 그대로 원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재료랑 제품 가격이랑 비등비등하게 오른 것 같은데 원가가 왜 줄었느냐? 짐작되는 부분은 기존에 재고를 쌓아놓은 것을 쏟아부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작년 3분기 때 갖고 있던 반제품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제품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쌓아두기도 했을 것인데요. 그거를 팔고 그리고 남은 또 제품이나 재고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게 1분기까지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를 감안해 보면은 대략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재고를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회사가 한 두세 달 주기로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이고, 원재료가 국내외로 이제 오가는 텀을 감안하면은 6개월 정도의 레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연말에 요소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는 매년 말에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1년 내내 유지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요소 대란, 요소가 없으니까 비료 가격도 폭등한다. 그러면 앞으로 농사 못 짓네 해가지고 인상을 왕창 해가지고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이제 충분한 비축을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이게 비축을 해두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이제 왕창 사줬었고, 거기에 아까 말한 이제 원재료나 재고 효과가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2008년도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야, 옛날에 영업이 이렇게 튀었었는데 이때 폭발하니까 난리 나고 시가총액 1조 넘었었어. 가져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과거로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서 비료 가격이 올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대략 리먼 정도 때일 텐데요. 이때 유가 환율의 복합적인 콜라보였겠죠. 제품에서 원재료를 차감한 스프레드를 계산해가지고 회사의 GPM과 같이 보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원재료를 산다고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레깅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쳐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회사의 이익률과 비슷하게 궤적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거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5, 6개월 정도의 원재료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이익이 폭발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부담을 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조금만 빠지게 돼도 적자까지 갔었던 그런 변화가 포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본다면은 요소가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가격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는 여기 있게 투입이 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의 레깅을 감안해서 보니까 뭐 그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1, 2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자면은 2분기 때는 국내 비료 가격 안 올린다. 자, 업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원재료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 하반기 때 이거 쓰는데 이거 안 되면은 우리 적자 보는데 올려줘. 하반기 때는 좀 올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내수는 안 되니까 수출 비료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이쪽도 이제 비료와 요소의 최근 가격을 감안해가지고 스프레드 추정을 해봤는데 단기적인 피크는 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업의 계절성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료업이라는 게 매출액이 상고 하저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분기 때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1분기보다는 아닐 것 같고 하반기 가면은 이제 매출이 꺾일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응이 딱히 나타나지 않은 거겠죠. 심지어 약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미 선반영이 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를 했을 때는 여기를 계산 안 한 부분과
트레이딩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혹시나 제가 틀려가지고 2분기 때 여전히 생각외로 실적이 더 잘 나오던가 뭐 하반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돼가지고 정가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굳이 내가 비료업체를 봐야겠다 하면은 상관관계가 조금 깨져 있는 대유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상장이니까 실적이 좀 늦게 나올 거거든요. 요런 거에 뭐 단기적인 베팅을 해본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불안한 구석을 떨치긴 어렵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남해화학 같은 회사에서 뭐 수출 카드가 좀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정도는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비료업체들의 1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